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 감소하며 14년 만에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여행수지 적자 탓에 2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TK 출신의 삼선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건넨 일당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비대면으로 음료를 전달하고 유통을 지시한 배후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적은 각서를 쓰고 연락을 끊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음 주에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경찰과 국과수의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그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95.8% 감소한 6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못 미친 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반도체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이 심화한 게 실적 충격에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LG전자는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2.9% 줄어든 1조 4,9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0조 4,17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그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하게 됐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1년 전 같은 달 58억 7천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1월 2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12월엔 흑자 달성에 성공했지만 지난 1월엔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2달째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적자 규모 자체는 1월 42억 1천만 달러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1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경매 낙찰률이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파트는 10건 가운데 3건만 새 주인을 찾았고 빌라는 한 건도 주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나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한 세대는 벌써 2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입찰 때 최저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7억 5천만 원대로 가격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최초 감정가가 책정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낙찰률 하락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보이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3월에 127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4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2달째 하락세입니다. 경매 감정 가격이 아직 높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아직 DSR과 같은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지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은 유찰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위 10개 중 8개는 한 번만 유찰된 뒤 낙찰됐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3%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림세입니다. 지난달 841건이 매물로 나와 8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9.6%입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10건이 매물로 나왔다면 한 건 낙찰도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빌라는 경매 물건 수도 많고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 때문에 경매에서도 일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반등 가능성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매수 심리의 회복도 더뎌지게 되고 수요자 관심을 끄는 일부 아파트 매물로만 인기가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0대 청소년들까지 유통책으로 끌어들여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검찰이 마약 유통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동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9명을 구속해 기소하고 3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특히 SNS와 다크웹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유통했는데 10대 4명을 끌어들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하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이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마약 피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추적해오던 피의자 4명을 모두 붙잡아 배후 세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로 어젯밤 대구에서 40대 여성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지시를 모두 비대면으로 받았고 마약 음료도 택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게 사실이라면 붙잡힌 피의자들이 말단 행동책일 뿐 범행을 계획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마약 피싱 배후 세력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소년 마약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대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처럼 학교 갈 때 마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상용화될 거라며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역할을 검찰이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장관의 화법이 일각에서 논란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을 풍자한 웹툰을 언급하며 공적 인물이라 풍자의 대상이 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안 나가 패소한 권경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주 초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오는 1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 사안을 징계조사위에 붙일 예정입니다. 징계 개시가 결정되면 조사위는 권 변호사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위에 대해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정하게 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과태료, 정직, 제명 등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성실 의무 위반 단건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결정된 사례는 한 건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 공조를 다졌습니다. 한미일 3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동 이후 넉 달 만입니다. 3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쏟아붓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obsession is nothing more than a self-destructive boomerang that destroys the future of all North Koreans.
성김 대표와 후나시코 국장도 대북 억제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일 3다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again that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diplomacy, even as the DPRK launches an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Our three countries have significantly deepened our coordination. For example, this week, our three countries conducted trilateral anti-submarine exercise. 삼국 대표가 발표한 공동 성명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가 담겼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에 따라 각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과 자금 탈취, 세탁 등 불법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납북자와 미송환 전쟁 포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의 개선에 대해서도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협의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뒤를 이을 새 원내사령탑으로 대구 경북 지역 3선 정치인 윤재옥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윤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총선 1년을 앞둔 당내 상황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린 김기현 대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 매자면서 선당 후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당과 대통령실의 대처를 보라면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 탓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도 대통령의 지지율도 요즘 그렇게 좋지 못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맨다 하면서 우리 모두 선공후사, 선당 후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철학 없이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당대표가 떨어야지. 그걸 갖다가 니는 지방자치단체만 일이나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할 소리입니까? 당의 정치력 부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심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가지고 정체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 당이요 조만간 당내 사령탑 새로 뽑는데 오늘 먼저 국민의힘이 뽑았습니다. 원내 사령탑 윤재옥 의원 대구 경북에서 3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학영 의원하고 맞대결을 펼쳤는데 네. 윤재옥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윤재옥 의원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윤재옥 의원이 대선 상황실장을 하면서 이 당의 그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다가 그렇군요. 그때 소수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면서도 드루킹 특검이라는 아주 큰 일을 해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또 오늘 그 출마의 변을 밟히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뭐 설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보니까 수도권 의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네. 김학영 의원이 원래 수도권 의원이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구도상으로 보면은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영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균형을 맞추려 그러면은 당의 2인자인 원내대표가 수도권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게 보인다라는 예. 게 뭐 상식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저희는 지금 팀워크도 중요한 데다가 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의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핸디캡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재옥 원내대표가 뭐 중도라든지 네. 수도권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야당 입장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 폭주 막고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치 잘 해야 될 텐데 자, 윤재옥 의원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읽고 계세요? 보통 나라가 이제 성장할 때요, 정치도 성장할 때 보면은 영토가 없는 거예요. 확장기, 성장기에는 자기들의 성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위기가 왔을 때 요새에 들어간다고 성을 쌓고 네.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윤재옥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 특히 예. 윤재옥 원내대표는 TK 아닙니까? TK 전에 대통령이 서문시장 가고 예. 그러니까 TK라고 하는 자기의 텃밭을 지금 요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새를 짓지 않고 예.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마키아벨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유리가 된다. 그 민심과. 그래서 네. 미움받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요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요새, TK 요새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윤재욱 의원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가장 이제 큰 앞으로의 민심을 받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TK라고 하는 자신들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요새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지금 또아리를 틀려고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심과 좀 더 다가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이제 원내 사령탑으로서 네네.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역대 이제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영역을 넘었죠. 네.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면서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심 위반의 가장 큰 결정적 장애가 뭐냐. 네. 결국은 검사들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친목회 같은 형태에서 인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장관 인사 보면 친한 사람들 무슨 초등학교 동창 무슨 대학 동창 중심으로 하다가 네.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영남 일부 세력의 몇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비춰진 것이죠. 예, 예. 그게 안전하죠. 편하고. 그렇지만 정치는 그렇지가 않다.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윤재옥 네. 신임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이제 당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원내사령탑으로서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오히려 좀 불리한 그런 선출 아니었냐 이렇게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외견상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계적인 어떤 지역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나 네, 네. 이런 인상을 준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보통 총선은 수도권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되잖아요. 네, 근데 예.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원내대표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야의 협상을 이끌어서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과거 얘기를 굳이 뭐 하자면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라든지 네. 그 집값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을 2번이나 해서 국회를 완전히 파행시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이거 정부에서 다 수매해주고 그러면 2030년도에는 64만 톤이 남아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1조 4천억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고기 값이 뭐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은 소고기 관리법을 해야 됩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방송법이라든지 노랑봉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숫자만 그렇게 밀어붙여 갖고 민주당에서 지금 파죽지세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보다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당과의 소통도 문제가 제가 정부하고 소통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윤재욱 의원 선출 괜찮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뭐 선출해서 죄를 뿌린 것 같아서 네, 죄송하게 네, 짧게 미안한 다른 마음인데 질문 넘어가야 제가 되니까. 그 예. 말씀을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인터뷰 내용 지금 앞에 예,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력이 없는 것 같다. 어떤 당에. 얘기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네. 국민에게 각인된 대중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중 정치인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정치력이 부재.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위기에 있는 것도 뭐냐면 예. 대중의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도 삼선 의원이라고 하지만 대중에게 어떤 정치력이 있었는가? 대중의 언어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네. 면에서 봤을 예. 때는 지역에 오히려 갇혀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총선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아직 뭐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요.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정치 원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40%에서 45%를 넘기지 않으면 내년 총선 좀 어둡다고 봐야지. 대통령실에서 거머쥐고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대통령실의 공천을 좌지우지해버리면 내년 선거는 망하는 거고. 최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뇌물성 돈을 제법 받았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본인이 비록 안 받았더라도 유지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많이 오해를 받았다 뭐 이런 쪽으로 갈런지 그 역시 나였구나 뭐 이렇게 역시 나였구나 한다면 이재명 대표 가지고는 선거 못 치른다고 봐야죠. 자, 국민의힘에는 이재호 고문의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윤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40에서 45% 넘지 않으면 총선 어둡다고 봐야죠.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재호 고문의 전망, 그러니까 40에서 45% 돼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많은 지지율이 올라가면 저희로서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우리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홍준표 대표도 저희 상임 고문이시고 또 이재호 상임 고문도 계신데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당의 대표라든지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은 좀 소리 없이 당을 움직여 주셨으면 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공천 이야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공천 잘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뭐 물론 민주당도 졌습니다. 저희도 졌고요. 승자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그 패배감에 젖었다기보다는 강력한 백신을 맞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근데 여소야대를 하면서 여대 야소가 된 게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2002년 노무현 당선 시에는 여소야대였고 아직 여루당이 47석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여당인 여루당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의석이 0석 전패를 해버렸는데 2004년도 총선에서는 여당이 또 압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재보궐선거로 저희가 정말 그 뼈아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울산에서 교육감 선거 패배한 부분. 그리고 그래서 전주에서 저희가 5등을 했죠. 5등 했죠. 그래서 그 호남에서 지지율이 반쪽으로 나서 저희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반전의 계기를 삼았을 수 있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손에 다 들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만두고 체제 전환을 하는 게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거 연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예, 드리면 이제 한국 정치에서의 가장 그 총선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승리가 비례관계에 있다. 대부분 그래서 그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40%로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가 나오면 여당이 완승이고요. 40% 정도 되면 신승이에요. 신승.
그리고 35% 정도면 석패. 그다음에 30% 이하면 완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5% 이하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저는 30대 지지율 볼 겁니다. 35의 기준을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이미 고착화됐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대표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 전환 이야기를 전혀 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지금 이제 지금 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대변인 맡고 있고 지금 어쨌든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외부 환경과 내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외부 환경이 뭐냐면 그동안의 검찰의 공세가 어마어마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 파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견뎌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 검찰의 수사의 내용을 봤더니 실제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기획 수사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총선 승리의 제일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건 어떤 거냐면 내년 총선도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권 견제론이 상당히 우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경우에 야당의 강력한 리더십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있을 때 총선의 제일 승리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여당도 내년쯤 비대위 체제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적도 있고 또 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이후에 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1% 나왔네요. 부정평가 61%로 나타났어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도 1%포인트,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랐어요. 31, 61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 근데 지지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28%예요.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자, 지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짧게. 뭐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30%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희는 정말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치고 올라가서 결국 대통령이 된 직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서도 본인이 추구하시는 거를 나갈 텐데 결과로서 말해준다 이런 걸로 지지율에 가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 33%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정치권이 국민의 마음에 볼 때 이제 만족한 수준은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의 마음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무당층이 가는데 총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 무당층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당층이 그러면 어떤 구도에 갈 것이냐. 결국은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한 1년 체제 안에서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를 봤을 때 국민들을 바라볼 때 점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에 있어서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여론조사가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을 들었고요.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장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볼까요? 부산 횟집 회동 사진인데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 사진인데요. 자, 저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도 보이죠. 저기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도 나오고 많은 이제 그 유력 정치인들이 다 나타났는데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도 보이고요. 자, 한밤에 총출동 이게 무슨 일이냐? 자, 변희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진 어떻게 이게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만 보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떤 사진입니까? 저게
부산 엑스포에 그 실사단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실사단을 대통령이 물론 서울에서 3일 전에도 만났지만은 네. 정말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만찬을 또 부산 가서 주재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중앙하고 지방 협의회를 같이 하는 자리가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방 협의회를 하면은 당연히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이 다 모이고요. 네. 17개 시도지사가 다 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한 자리에 있어서 저녁을 먹고 나오고 예. 그러는데 글쎄 저렇게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소통과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기사를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을 먹고 예. 소통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네. 저는 그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네. 자,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고 싶다.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저 많이 나오는 윤핵관들이라든가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장제원 의원 저렇게 사진들이 보여주는데 네. 저 모습을 뭐 야당의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 저 모습 자체를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네. 정치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정제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럴 때 근데 저 모습을 볼 때 과연 예. 국민들이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네. 정리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 했을 경우에는 딱 나갔을 때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저렇게 거리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저 모습을 좋아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잠깐, 시각으로 예. 바라보십시오. 글쎄요, 네. 뭐 그러면은 뭐 호텔에서 점잖게 양식으로 식사하고 삼삼오에 모여서 나가고 저게 식사 다 그러는- 마치고 네. 파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예. 그래서 밥 먹고 나오고 같이 헤어지고 인사하고 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다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자신의 SNS에 얼마 전인가요?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선친묘요. 선친묘소가 훼손됐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흙주술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문중에서 길을 불어넣기 위한 행위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SNS 글을 올릴 때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올린 겁니까?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묘소를 선친 묘소를 누가 저렇게 했을 건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다 파헤쳐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아니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뭐 이재명 대표도 왜 그랬냐 그 당사자에게 얘기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혀 모르는 상태고 예. 저도 그 사진만 봤을 때는 네. 야, 왜 이렇게 부모 묘를 훼손했냐.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어떤 묘소에 누군가 저 흔적을 남겼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의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거고 상황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 다시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자,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그 조상의 묘를 이렇게 페이스북에까지 올리면서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가족에 관련된 사항이면은 무덤까지 과연 페이스북에 올리고 할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생명 기라고 분명히 써갖고 지지자들이 그걸 돌을 몇 개 넣었는데 생명살이라고 굳이 그렇게 읽어갖고 이렇게 다시 자기를 음해한다라고 하는 홍보의 수단으로 조상까지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약간은 좀 짠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생명과 죽음에 관련해서 이게 말씀을 하니까 드린 말씀인데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유한기 씨, 김문기 씨가 그리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로 이모 씨가 문재인 정부 때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2명이 또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진정한 위로라든지 사과를 표시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프닝 갖고 이렇게 SNS까지 올리고 한 거는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여론조사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정부 견제론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거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내년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 이 저게 어떻게 되는가? 야당이 다수 당선된다가 50이죠. 그리고 여당이 다수 당선인데 36 나왔습니다. 잠깐 평가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국정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다시 여당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여소야대였는데 여대 예, 야소가 예. 됐다라는 예. 그런 희망을 갖고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저 결과 간단하게. 저는 지금 이 시점 1년 남은 시점에서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흐르고 있다. 그 도도한 물결은 어느 날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네. 도도한 물결이 흘러 내년 4월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형주 국장이 오늘 서민정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만났습니다. 조금 전부터 양자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강제징용, 일본 오염수 같은 두 나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후나코시 국장 오전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조금 전에 시작된 협의는 한일 간의 껄끄러운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요. 네, 지난달 6일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이후 후나코시 국장이 서울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서민정 아태 국장과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한일 협의 채널 복원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강제동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를 앞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한일 간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가 크게 손상된 모습이 공개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오염수 배출 문제를 정치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원전 방문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 조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가 별도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서 국장은 또 지난달 28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만큼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여서 무너져 내린 교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태인면 궁사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SUV가 직진하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주변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사료 운반 차량도 사고에 휘말리면서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지고 있는데요. 전북 무주군 덕유산 정상에는 눈이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오늘 새벽 덕유산 향적봉 주변에 3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밤새 기온이 영하 5.2도까지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더해질 걸로 예상되면서 대전 충남과 광주 호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중국발 스모그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오후에는 황사까지 겹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가별 또는 자치단체별로 직접 만든 참여 정원도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와 봄꽃이 어우러진 순천만 국가정원에 물결치는 파도 조형물이 시원함을 더합니다. 부산 엑스포 마스코트 부기는 파라솔을 들고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직접 만든 참여정원입니다. 생각보다 좀 컨셉을 잘 구현된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었고, 부산 엑스포라고 써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좀 캐릭터가 귀여워가지고 그 갈매기 캐릭터가 귀여워서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서울 디자인 정원은 세계적 디자인 명소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형상화해 한강의 물결과 순천만의 물길을 담아냈습니다. 광주은행 정원은 관람에 지친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고즈넉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예전과 같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변한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조각상들이 크기가 변한다던가 아니면 배치가 바뀐다던가 그 지역 특유의 건축물 같은 느낌을 제대로 살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도 특유의 건축 양식을 선보이며 지역별 명소를 전시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기업 정원들, 지자체 정원들을 대부분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 정원, 부산 정원, 그리고 LH 정원 등 상징성 있는 몇 가지들만 가장 품질이 높게, 그리고 국민들 수준에 높게 만들었습니다.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 마련된 테마정원만 93곳. 이 가운데 국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직접 조성한 참여정원 10곳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서울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가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잇따른 성공을 언급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한국을 미국 외의 인기작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로 평가하고 있고, 전체 구독자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전제 조건인가요?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그 오염수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저한테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그 위험에 노출되고 직격탄을 받는 것이 우리 해군입니다. 조수기가 제가 알기로는 짠물을 걸러낼 수는 있는데 방사능의 어떤 것도 걸러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해수가 그리고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전제를 하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오염수는 당연히 오염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는 왜 그 상대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자가를 성의원님 겁니까? 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다가 이렇게 맥이 끊어졌잖아요. 지금. 하십시오. 1분 더 주세요. 맥이 끊어져서 다시 배경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장관님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로 씁니다. 예. 예컨대 평화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북한은 전쟁을 했으라도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까? 오염 처리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게 IAEA에서 인정하고 한국 원자력에서 인정하고 오염수는 방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류를 한다면 오염 처리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춘창 오염수 운운합니다.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그 오염 처리수마저 우리 근해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줘 보십시오. 저기 나중에 3 내지 5년 후에 돌아온 것이 약간 일부. 그런데 방역할 역량은 또 선제공기가 같은 거로 또 이 해석을 싹 비틀어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 선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한테 죄송하지만.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 선동한다는 게 공감한다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그 특정 단어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그 마포 지역에 야당 의원 플랜카드가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독도는 일본 땅하고 가로 물음표를 하고 이게 국익이냐 해놨어요. 윤석열 정부가 독도 일본 땅이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다. 다행히 초미세먼지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한 곳이 많은데요. 황사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아서 오늘 대기질이 더 악화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했습니다. 이 황사가 내일 오전 한때 중부지방 곳곳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때늦은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4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도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6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 낮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